안녕하세요. 사월이 아빠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작품은 영국의 작가 메리 셸리의 1818년작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이 작품은 인간을 규정하는 것은 무엇인지, 사회 속에서 과학기술과 윤리가 어떻게 대립하는지 등을 다룬 소설로 출간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과학소설과 대중문화에 영향을 준 작품입니다. 고독, 소외, 공포, 죄의식 등 인간이 지닌 가장 원초적인 모습 속에서 인간의 욕망이 빚어내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죠.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름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셸리. 1797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결혼 전 이름은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고드윈으로 그녀의 아버지는 최초의 아나키스트, 철학적 아나키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의 언론인이자 작가 윌리엄 고드윈입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여성의 권리 옹호라는 작품을 쓴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로 최초의 여성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죠. 메리 셸리는 1816년 낭만주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퍼시비시 셸리와 결혼을 했고요. 곧이어서 오늘의 작품인 프랑켄슈타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에 나이가 20세 전후였는데요. 좋은 집안에서 잘 자란 그녀가 이렇게나 우울하고 괴기스러운 작품을 썼다는 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스펙만 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녀의 삶은 순탄치가 못했죠. 갓난아기 때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의 손에서 구박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연애할 때가 돼서 남자를 만났더니만 유부남이었고요. 그 유부남의 아내는 자살을 했어요. 그 남자랑 아이를 낳았더니만 아이가 죽었고요. 아무튼 고생이 많았어요. 이 작품하고 안 어울리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건 안 어울리겠죠. 프랑켄슈타인의 초판은요, 익명으로 발표됐습니다. 당시에는 여성 작가가 자기 이름으로 딱 작품을 발표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던 사회 분위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품 발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1822년에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고요. 그녀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계를 꾸려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프랑켄슈타인의 개정판을 본인의 이름으로 출간했고요. 본격적인 작가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여러 편의 작품을 발표한 그녀는 1851년 5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줄거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빅터 프랑켄슈타인. 보통 우리가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는 작품에 등장하는 괴물의 모습이고요. 실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름은 괴물을 만들어낸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야기는 로버트 윌튼이라는 사람이 여동생에게 편지를 쓴 것으로 시작됩니다. 윌튼은 북극탐험대의 단장으로 지식을 얻고 성공의 발판을 마련할 생각으로 이곳에 왔는데요. 그는 쓰러져 있는 프랑켄슈타인을 구조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프랑켄슈타인은 스위스 제네바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과학의 세부 학문 전반을 두루 섭렵을 한 학생인데요. 그는 죽음의 통제와 생명의 창조, 영생 등의 탐구에 푹 빠져 있습니다. 결국 그는 생명을 창조하는 데 성공하죠. 영안실과 묘지, 도살장 등에서 살과 뼈를 수집을 하고요. 한 땀 한 땀 조립을 한 뒤에 엄청난 전기자극을 줘서 생명을 창조했는데요. 하지만 상황은 금방 뒤집어집니다. 이 자신의 창조물이 구역질이 날 만큼 추악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게 만들 때도 조금 그랬는데요.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너무한 거예요. 결국 프랑켄슈타인은 겁에 질려서 그것을 내버려 두고 도망쳐버리고 말았죠. 이 작품에서는요, 이 생명체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저 괴물, 피조물이라는 뜻을 가진 크리처 등으로 부르고요. 나중에는 악마라고까지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는 오늘 괴물로 부르겠습니다. 다시 줄거리로 돌아가죠. 프랑켄슈타인이 도망을 쳐버린 후에 괴물도 그곳을 떠났는데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괴물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다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했고요. 괴물을 공격했습니다. 괴물은 결국 이리저리 치이다가 숲속에 있는 어느 집의 창고에 숨어들게 됐습니다. 그 집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노인과 그의 자녀가 살고 있었는데요. 괴물은 이곳에서 그들의 삶을 훔쳐보고 때로는 우렁각시 노릇까지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의 언어를 깨우쳤고요. 책을 훔쳐다 보면서 예술, 철학까지 학습을 했어요.
존 밀턴의 신라권이나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같은 작품이 나옵니다. 이제 괴물은 오두막에 살고 있는 가족들의 일원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괴물은 용기를 내서 노인 앞에 모습을 딱 드러냈죠. 그리고는 그간의 일들을 털어놓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내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당신 얼굴을 볼 수는 없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좋은 분인 것 같네요. 이렇게 훈훈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데 노인의 자녀들이 집에 돌아와서 괴물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겁에 질린 가족들은 집을 두고 떠나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괴물은 인간에 대한 증오와 자신에 대한 혐오를 강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괴물이 이런 일을 겪고 있는 동안 프랑켄슈타인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괴물이 자신을 찾아올지도 모른다라는 공포감에 휩싸여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는데요. 괴물은 정말로 프랑켄슈타인을 찾아 나섰죠. 그렇게 근처에 도착한 괴물은 프랑켄슈타인의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결국 프랑켄슈타인은 괴물과 대면하게 됐죠. 괴물은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자신은 더 이상 인간과 어울릴 수는 없다면서 숨어 살 테니까 내 배우자를 좀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결국 프랑켄슈타인은 외딴 곳에서 여자 괴물을 만들기에 착수했죠. 그리고 여자 괴물이 완성될 즈음 그는 생각합니다. 이거 괴물이 또 한 명 생기는 건 인간에게 재앙이 될 거야. 그는 괴물과의 약속을 어기고 거의 다 만들어진 여자 괴물의 육체를 파괴해버리고 떠났습니다. 괴물 입장에서는 열받죠. 얼마 후 결혼을 하게 된 프랑켄슈타인. 그는 괴물이 복수를 위해서 이 행복한 결혼을 망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먼저 괴물을 잡겠다 결심을 하고는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괴물은 그 틈을 이용해서 그의 아내를 죽여버렸죠. 프랑켄슈타인은 열받죠. 분노와 복수심에 찬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을 추격합니다. 한편 괴물은 그가 좌절감으로 인해서 중간에 자살해버리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중인데요. 결국 괴물을 찾아서 북극에 도착한 프랑켄슈타인. 이제 이야기는 맨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북극에서 기력이 쇠약해서 쓰러져 버린 그는 윌튼에게 구조가 되었지만 얼마 못 가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괴물이 그곳으로 찾아왔죠. 괴물은 시신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를 없애버리겠다면서 사라져버렸어요. 여기까지가 프랑켄슈타인의 줄거리였습니다. 광고 한 편 보고 와서 작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 나눠보시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작품의 원제는 프랑켄슈타인 현대의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제목에 사용된 단어, 요거는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기에 아주 좋은 재료잖아요. 그래서 저는 프로메테우스에 주목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로 신의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주어서 문화를 이룩하는 발판을 제공한 은인이죠. 하지만 이로 인해서 제우스의 노여움을 사서 코카서스 바위에 묶인 채 독수리에게 간을 조이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인류 문명사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신의 불을 훔쳐다 준 것, 이것은 곧 인간에게 광명, 빛을 전한 것으로 연결할 수 있고요. 이것은 불이란 인간이 신의 지식을 얻어서 각성하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어요. 그런 프로메테우스가 제목에 등장한다는 것은 작품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낸 지식, 그리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마치 신이 그랬던 것처럼 생명을 창조하고 싶어하는 과학자 프랑켄슈타인은 프로메테우스와 마찬가지로 불행한 결말을 맞이했다라는 평행이론.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지식, 각성, 창조 등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과학기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현대의 과학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지금도 ING 상태죠. 하지만 이 눈부신 빛과 함께 그림자가 존재하고 있으니 산업화를 위한 환경 파괴, 핵기술 발전으로 인한 위협, 유전자 변형 기술의 윤리 문제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선한 뜻으로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죠. 작품 속의 괴물의 탄생은 새로운 기술을 통한 창조의 성공이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이 작품은 과학기술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의 양면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프랑켄슈타인은 무책임하게 괴물을 버렸죠. 하지만 반대로 여자 괴물이 탄생하기 직전에 인간의 위협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괴물을 파괴했어요. 또한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이 괴물을 보고는 공격 모드로 빠른 태세 전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괴물도요, 막 살인을 하고 프랑켄슈타인을 못살게 굴지만 반대로 사람들한테 얻어먹고 다니는 불쌍함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다면 과연 어떤 모습이 진짜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내면입니다. 오두막에서 괴물과 만났던 노인의 태도 기억하시나요? 눈이 안 보여서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좋은 분 같습니다. 이렇듯이 작품은 인간의 양면성과 내면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내면의 중요성, 대립된 이미지의 공존, 마음으로 상대를 보는 눈먼 자, 빅토르 위고의 웃는 남자하고 해석이 겹치는 부분이 좀 있네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해석인 만큼 참고만 하시고요. 여러분께서도 자신만의 해석을 만들어 보시길 추천할게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리뷰였습니다. 선량하고 순수했던 자가 증오심과 복수심에 가득 차서 죄를 저질렀다. 과연 그만의 잘못일까요? 보자마자 무조건 거부감 드러내고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주지도 않아 놓고는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지킬 것을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어요.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